당신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한국 역사, 과연 5천년이라는 것이 사실일까요? 강당에 흐르던 웅성거림이 일순간 멈췄다. 서울대학교 역사학과 대강당은 300명 가까운 청중으로 가득 찼지만 마이클 강 교수의 도발적인 질문이 떨어지자 물 한 방울 떨어지는 소리까지 들릴 정도로 조용해졌다. 첫 강의부터 한국인들의 자존심을 건드린 그의 표정에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많은 한국인들이 자국의 역사를 5천년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하지만 역사학적으로 볼 때 이는 과장된 신화에 불과합니다. 강당 뒤쪽에서 의자 다리가 바닥을 긁는 날카로운 소리가 들렸다. 한 여학생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상기되어 있었다. 교수님, 단군 신화가 역사적 사실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 민족의 역사적 연속성까지 부정하실 수는 없습니다. 마이클 강 교수는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응수했다. 역사는 감정이 아닌 증거에 기반해야 합니다. 기록이 존재해야 역사라고 할 수 있죠. 한국의 문자로 기록된 역사만 따지면 1600년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역사학자로서 말할 수 있는 객관적 사실입니다. 그 순간 뒷좌석에서 나이 지긋한 노교수 한 명이 천천히 일어섰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강당 구석구석까지 울려 퍼졌다. 강 교수님, 당신의 아버지도 그런 식으로 생각하셨을까요? 마이클 강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의 손에 들고 있던 레이저 포인터가 떨어져 바닥에 굴러갔다. 아버지라니. 무슨 말씀이신지. 안녕하세요. 저는 박지현입니다. 서울대학교 역사학과 큐레이터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들려드릴 이야기는 3개월 전 우리 학교에서 벌어진 놀라운 사건과 그 이후로 제 인생이 송두리째 바뀐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은 그날 미국에서 온 마이클 강 교수의 첫 강의가 있던 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는 월드클래스 역사학자로 프린스턴 대학에서 유럽 중세사를 가르치는 세계적인 석학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한 학기 동안 서울대에서 한국사 특별 강의를 맡게 되었다는 소식에 저는 무척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첫 강의에서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의 첫 마디는 충격 그 자체였으니까요. 한국의 5천년 역사는 신화에 불과합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분노를 참지 못하고 일어나 반박했고 그것이 우리의 첫 만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날 이후였습니다. 마이클 강 교수가 한국계 미국인이라는 사실, 그것도 한국 전쟁 직후 미국으로 건너간 이민자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뿌리를 완전히 부정하며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그가 서울대에 온 이유도 특별했습니다. 6개월 전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언 때문이었습니다. 아들아, 너의 뿌리가 있는 한국으로 돌아가 진정한 역사를 배워라. 이것이 강 교수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그 유언을 지키기 위해 어쩌면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뜻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내면에는 한국에 대한 깊은 반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는 미국 사회에서 다른 아이로 취급받았고 부모님이 고집스럽게 지키려 했던 한국 문화와 언어는 그에게 부끄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부정하며 완벽한 미국인이 되기 위해 노력했고 결국 한국계라는 사실조차 숨기며 살았습니다. 저는 그의 배경을 알게 된 후에도 그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자신의 뿌리를 그렇게 철저하게 부정할 수 있을까요? 더구나 역사학자이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어쩌면 그것이 그의 가장 큰 아픔이자 비밀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첫 강의 다음 날, 저는 박물관 전시실에서 그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조선시대 유물들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저는 방문객에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드렸겠지만 그에게는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직업이 그것인 이상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강 교수님, 무엇을 찾고 계신가요? 제 목소리는 의도적으로 차가웠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제서야 그의 눈에 담긴 깊은 슬픔과 혼란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전날 강의실에서 보았던 오만한 표정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내 이름은 마이클 캉이 아니라 강민우입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한국어는 서툴렀지만 또렷했습니다. 저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강원도 출신입니다. 한국 전쟁 때 가족을 모두 잃고 혼자 미국으로 건너가셨죠. 아버지는 평생 고향에 돌아가길 원하셨지만 끝내 그러지 못하셨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그가 어제 강의에서 보여준 모습이 가면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의 유품 중에 이것이 있었습니다. 그가 주머니에서 꺼낸 것은 낡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흑백 사진 속에는 한복을 입은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고 싶습니다. 제 뿌리가 어디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의 눈에서 눈물이 맺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세계적인 역사학자, 오만하고 차가운 학자에 가면 뒤에 숨겨진 상처 입은 영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를 도와 그의 가족의 역사를 찾아주기로. 그것이 제가 역사학자로서 그리고 한국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여정은 시작되었고 그 여정은 우리 둘 다의, 아니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마이클 강 교수의 가족 이야기가 단순한 개인사를 넘어 한국 현대사의 아픔과 얽혀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비밀이 밝혀질 때 우리 모두가 어떤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될지를. 그날 이후로 강 교수와 저는 묘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그가 연구를 위해 박물관을 방문할 때 제가 안내를 맡는 사이였지만 실제로는 그의 가족사를 찾아가는 동반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할아버지의 이름이 강원식이라는 것, 강원도 철원 출신이라는 것만 알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부족한 정보였지만 우리는 그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국가기록원을 뒤지고 전쟁 관련 자료를 찾아보는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강 교수가 찾아온 낡은 사진 한 장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이거 경복궁 근정전 앞에서 찍은 사진인 것 같은데요. 제가 사진을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한복을 입은 남자와 여자, 그리고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배경은 분명히 경복궁이었습니다. 비록 흑백이지만 사진에서 그들이 행복해 보인다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이 사진, 찍은 시기가 언제인 것 같나요? 강 교수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글쎄요, 아버지가 어렸을 때니까. 한국 전쟁 전, 1940년대 말. 그게 문제예요. 경복궁 근정전은 일제강점기에 철거되었다가 1990년대에 복원되었거든요. 1940년대에는 이 모습이 아니었어요. 강 교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이 사진은 최소한 1990년대 이후에 찍은 거예요. 당신 아버지가 한국에 다시 오셨던 걸까요? 그날 밤, 강 교수는 미국에 있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충격적인 얼굴로 제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아버지가 1998년에 한국을 방문하셨대요. 어머니도 함께였고요. 하지만 저에게는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배신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평생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자란 그였지만 정작 부모님이 한국을 방문했다는 사실은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왜 돌아오셨는지 아세요? 제 질문에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도 정확히는 모르신대요. 아버지가 꼭 와야 한다고만 하셨다고. 우리의 수사는 그렇게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강 교수의 아버지가 1998년에 한국을 방문한 이유, 그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 강 교수의 두 번째 강의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예상대로 이번에도 강당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첫 강의의 논란 때문인지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강의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강 교수는 더 이상 오만한 서구학자가 아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는 한국 역사가 5천년이라는 주장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오늘은 그 의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강 교수는 화면에 세계 지도를 띄웠습니다. 유럽과 한국의 크기를 비교한 지도였습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자국을 작은 나라로 표현합니다. 새우등이라는 표현도 있죠. 하지만 실제로 한국의 크기는 어떨까요? 한국을 유럽 지도에 옮겨 놓으면 영국보다 크고 이탈리아와 비슷한 크기입니다. 포르투갈과 벨기에를 합친 것보다 더 큽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놀라움의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강 교수는 계속해서 한국의 언어, 경제력, 문화적 영향력에 대한 통계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어조는 분석적이면서도 존중을 담고 있었습니다. 한국어 사용자는 전 세계적으로 약 7,700만 명으로 프랑스어 사용자보다 많습니다. 한국의 국내 총생산은 세계 10위권이며 문화적 영향력은 한류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에 퍼져 있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 많은 학생들이 질문을 하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저는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강 교수의 변화는 분명했지만 저는 여전히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변화인지 아니면 자신의 연구를 위한 연기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제가 사무실을 떠나려는 순간 예상치 못한 방문객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70대로 보이는 할머니였습니다. 박 큐레이터님 맞으신가요? 마이클 강 교수님 강의를 들었는데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할머니의 이름은 김순자였습니다. 그녀는 한국 전쟁 당시 미군과 결혼하여 미국으로 건너간 전쟁 신부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녀는 1998년 남편과 함께 한국을 방문했고 그때 우연히 강 교수의 아버지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강원식 씨. 그분은 북에 가족을 두고 온 실향민이었어요. 6.25 전쟁 때 혼자 남한으로 피난 왔다가 미국으로 이민 가신 분이죠. 그런데 1998년에 그분이 한국에 오셨을 때 북에 있는 가족 소식을 들었대요. 이산 가족 상봉 신청을 하셨어요. 제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상봉은 이루어졌나요? 김순자 할머니는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요. 북측에서 해당 인물 확인 불가라는 답변이 왔대요. 강 선생님이 너무 실망하셔서 그 이후로 계속 한국과 연락을 취하면서 가족을 찾으려고 하셨대요. 저는 이 이야기를 강 교수에게 전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전할지, 그가 이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 교수는 제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어젯밤에 다시 어머니와 통화했어요. 아버지의 다이어리를 찾았대요. 영어로 쓰인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한국어라 어머니는 읽을 수 없대요. 어머니가 그걸 보내주실 거예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강 교수님, 어제 저에게 찾아온 분이 계세요. 1998년에 교수님 아버님을 만났다는. 강 교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김순자 할머니에게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전했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내내 그의 눈에는 점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지가 북한에 가족이 있다고요? 그럼 저에게도 친척이, 이모나 삼촌이, 할머니가 계시다는 건가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평생 자신의 한국인 정체성을 부정해온 그가 이제는 자신의 뿌리를 찾아 헤매는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교수님 아버님의 가족을 찾는 것을 함께 찾아보죠. 그 순간 강 교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세계적인 역사학자, 냉철한 지식인의 이미지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뿌리를 찾아 헤매는 한 사람의 모습만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마침내 강원식 씨의 다이어리가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그것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다이어리는 1950년부터 시작되어 있었습니다. 처음 몇 페이지는 한국 전쟁이 발발했을 당시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담고 있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시작되었다. 가족들과 함께 피난을 가려 했으나 이미 북한군이 마을에 들어와 있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남동생과 여동생을 데리고 피난을 가라고 하셨다. 나는 가족을 두고 갈 수 없다고 했지만 아버지께서는 내가 가장이니 동생들을 부탁한다고 하셨다. 강 교수는 떨리는 손으로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의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북한에 남기로 결정했고 강원식 씨는 남동생 강원호와 여동생 강미숙과 함께 남한으로 피난을 떠났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1950년 12월 15일. 미국 군함을 타고 부산을 떠난다. 동생들은 서울의 고아원에 맡겼다. 내가 미국에 가서 자리를 잡으면 데려올 것이다. 하지만 마음이 너무 아프다. 부모님께 죄송하다. 동생들에게도 미안하다. 강 교수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아버지에게 삼촌과 이모가 있었다고요? 그런데 한국에, 고아원에, 다이어리는 미국에서의 생활, 결혼, 그리고 아들 마이클의 탄생까지 이어졌습니다. 강원식 씨는 한국의 가족들을 찾기 위해 수십 년간 노력했지만 전쟁의 혼란 속에서 동생들의 행방은 묘연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98년의 기록을 찾았습니다. 1998년 2월 10일. 대한적십 자사로부터 연락이 왔다. 내 동생 강원호가 살아있다는 소식이다. 그는 북한에 있다고 한다.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다. 동생은 분명 서울의 고아원에 맡겼는데 아마도 전쟁 중에 북으로 가게 된 것 같다. 나는 당장 한국으로 가기로 했다. 아내도 함께 가기로 했다. 강 교수와 저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가족사였습니다. 한국 전쟁은 강원식 씨의 가족을 남과 북으로 갈라놓았고 그 아픔은 지금 그의 아들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제 아버지가 삼촌을 찾기 위해 평생을 보내셨군요. 강 교수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이해와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순간 그의 눈에서 결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저는 한국의 진짜 역사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단순한 침략의 역사가 아닌 회복과 생존의 역사. 그리고 제 가족의 이야기도요. 그날 밤 우리는 함께 경복궁을 걸었습니다. 밤하늘의 별들 아래 고궁의 아름다운 전각들이 우리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강 교수는 오래도록 침묵을 지키다가 말했습니다. 제가 평생 부정해온 이 나라, 이 역사. 사실은 제 피 속에 흐르고 있었던 거군요.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차가웠지만 그 안에서 새로운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우리 앞에는 아직 찾아야 할 진실이 많이 남아 있었지만 적어도 이제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부정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의 여정에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역사를 연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과거의 진실을 찾아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서. 마이클 강 교수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강 교수의 세 번째 강의는 학교 밖에서도 화제가 되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 교수가 한국 역사의 진실을 말하다라는 제목으로 여러 언론에 소개되었고 강의실은 이전보다 더 많은 청중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날의 주제는 한국 경제의 기적이었습니다. 강 교수는 한국 전쟁 직후에 폐허가 된 서울 사진부터 시작해 현재의 화려한 서울 스카이라인까지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이야기하는 한국 경제 발전의 역사는 단순한 숫자나 통계가 아니라 마치 자신의 가족사처럼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1960년대 초 한국의 1인당 GDP는 겨우 79달러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죠. 그런데 불과 60년 만에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성공 사례입니다. 강의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 한 중년 남성이 손을 들었습니다. 강 교수님,
제 이름은 이상훈입니다. 혹시 강원식 씨를 아십니까? 그 순간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강 교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제 아버지. 어떻게 아시죠? 그 남자는 천천히 강단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저는 70년대에 미국에서 유학할 때 강원식 씨와 함께 일했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셨죠. 특히 한국 경제 발전을 위한 해외 투자 유치에. 강의가 끝난 후 우리는 이상훈 씨와 함께 카페에 앉았습니다. 그는 70년대 경제기획원에서 일했던 경제 관료였고 미국에서 경제학을 공부하던 중 강원식 씨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당신 아버님은 미국에서도 늘 한국을 생각하셨어요. 특히 한국 경제 발전에 관심이 많으셨죠. 미국 회사들이 한국에 투자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습니다. 강 교수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가요? 하지만 아버지는 한국에 대해 거의 이야기하지 않으셨는데요. 이상훈 씨는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집에서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밖에서는 달랐어요. 그분은 한국인 커뮤니티에서 매우 활발하게 활동하셨고 특히 경제 발전을 위한 네트워킹에 열심이셨죠.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강 교수의 표정 변화를 지켜봤습니다. 충격, 혼란, 그리고 어쩌면 배신감까지. 다양한 감정이 그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저에게 보여주신 모습과 다른 삶을 사셨던 건가요? 이상훈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많은 이민자들이 그렇듯이 두 개의 삶을 사셨던 것 같아요. 미국인으로서의 삶과 한국인으로서의 삶.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날 저녁 강 교수는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우리는 경복궁 근처 한 식당에 앉아 있었지만 그는 음식에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저에게 한국에 대해, 우리 가족에 대해 왜 말씀해주지 않으셨는지 이제야 조금 이해가 됩니다. 너무 아프셨던 거예요. 그 아픔을 저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으셨던 거고요. 저는 그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물관 동료였습니다. 지현 씨, 큰일 났어요. 일본 역사학자 사토 교수가 논문을 발표했는데 강 교수님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어요. 한국 역사를 과장된 신화라고 표현하면서요. 다음 날 아침 강 교수와 저는 사토 교수의 논문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일본의 저명한 역사학자인 사토 히데키 교수는 강 교수의 두 번째 강의 내용을 겨냥해 한국 역사의 재평가 신화와 현실이라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은 역사적으로 중국과 일본의 영향 아래 있었으며 독자적인 문명을 발전시켰다기보다는 주변국의 문화를 받아들인 수용자 역할을 했다. 한국 왕조의 안정성에 대한 주장도 과장되었다. 조선시대는 양반들의 파벌 싸움으로 점철되었으며 실질적인 통치 시스템은 불안정했다. 논문은 계속해서 한국 역사의 여러 측면을 폄하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임진왜란에 대한 해석은 완전히 왜곡되어 있었습니다. 소위 임진왜란으로 불리는 조선 출병은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일본의 대륙 정책이었다. 물론 전쟁 과정에서 피해가 있었지만 이는 어떤 전쟁에서나 있는 일이며 한국 측의 주장처럼 문화 말살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었다. 강 교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건 완전히 역사 왜곡이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사토 교수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역사학자라는 거예요. 그의 주장은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가질 수 있어요. 강 교수는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이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반박하겠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우리의 예상보다 더 빠르게 전개되었습니다. 사토 교수의 논문이 일본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한국 언론도 이에 반응했습니다. 일본 교수, 한국 역사 폄하 논문 발표라는 헤드라인이 신문을 장식했고 여론은 분노로 들끓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일부 언론이 강 교수의 이름을 언급하며 한국계 미국인 교수의 한국사 강의가
일본 역사학자의 공격을 받았다고 보도한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강 교수는 의도치 않게 한일 역사 논쟁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역사학자입니다. 정치적 논쟁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요. 강 교수는 불안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상황은 통제 불능이었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토 교수가 직접 서울을 방문해 강 교수의 다음 강의에 참석할 예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공개 토론을 제안하겠다고 합니다. 역사적 사실에 대한 학문적 토론이라고 하지만 강 교수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는 역사학자로서 학문적 도전을 피할 수 없었지만 동시에 이것이 단순한 학술 토론이 아니라 정치적 논쟁으로 변질될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현 씨?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우선 더 많은 증거를 수집해야 해요. 사토 교수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확실한 역사적 증거들이요. 특히 임진왜란 당시의 기록들. 우리는 즉시 국립중앙도서관과 여러 박물관을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의 기록, 특히 피해 상황을 담은 문서들과 유물들을 조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경주 박물관을 찾아 신라 왕릉에 대한 자료도 수집했습니다. 경주에서 우리는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라 왕릉이 도굴된 흔적 없이 온전히 보존되어 있다는 사실은 한국 사회의 안정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였습니다. 세계 다른 지역에서는 권력 교체기마다 왕릉이 도굴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한국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던 것입니다.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는 강 교수가 점점 변화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학문적 호기심에서 시작된 연구였지만 이제는 그에게 개인적인 의미를 갖게 된 것 같았습니다. 그는 한국 역사를 자신의 역사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경주 호텔 로비에서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였습니다. 강 교수는 갑자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지현 씨, 당신 덕분에 제가 많이 변했어요. 이제는 제 뿌리를 부정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떨렸습니다. 그동안 연구 파트너로만 생각했던 그에게 어느새 특별한 감정이 생겼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수님도 저에게 특별해요. 함께 연구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고 그 순간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가 천천히 몸을 기울이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미국에서 온 전화네요. 강 교수는 전화를 받았고 그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통화가 끝난 후 그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대요. 당장 미국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아요. 다음 날 아침, 강 교수는 급히 짐을 싸서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를 배웅했지만 마음은 불안했습니다. 그가 다시 돌아올까? 아니면 이것으로 우리의 인연도, 그의 한국과의 인연도 끝나게 될까? 꼭 돌아올게요, 지현 씨. 사토 교수와의 토론도 있고 무엇보다 당신이 있으니까요. 그는 마지막으로 제 손을 꼭 잡고 출국장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다음 주 예정된 강의 날짜가 다가오는데도 그에게서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이메일과 전화, 메시지를 보냈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강의 하루 전날 마침내 그에게서 짧은 이메일이 왔습니다. 지현 씨, 미안합니다.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머니 상태가 악화되었고 다른 복잡한 상황도 생겼습니다. 사토 교수와의 토론은 취소해 주세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쉽게 포기할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그가 숨기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강의 당일, 대학에서는 강의 취소를 발표했지만 사토 교수는 예정대로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강 교수가 학문적 도전을 피한 것은 유감이라며
자신의 논문이 객관적 역사 연구라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분노와 실망, 그리고 혼란스러움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강 교수를 대신해 토론에 나서야 할까? 아니면 그냥 지켜봐야 할까? 그때 제 사무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이상훈 씨가 서 있었습니다. 박 큐레이터, 강 교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가 왜 돌아오지 못하는지 진짜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상훈 씨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그가 내민 편지를 받아들며 저는 예감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삶을 뒤바꿔 놓을 비밀이라는 것을. 이 편지는 강원식 씨가 1998년에 북한에서 받은 것입니다. 그의 동생 강원호로부터 온 편지죠. 이상훈 씨가 건넨 편지를 떨리는 손으로 펼쳤습니다. 낡은 종이에는 한글 필체로 빽빽하게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날짜는 1998년 1월 15일. 발신인은 강원호, 수신인은 강원식. 오랜 세월 동안 형님의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형님이 살아계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 동생은 밤새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가 헤어진 지 벌써 48년이 되었군요. 그 긴 세월 동안 형님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미국에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아메리카. 우리에게는 너무 멀고 낯선 나라입니다. 편지는 계속해서 두 형제가 어떻게 헤어지게 되었는지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전쟁 중 강원식은 동생 강원호와 여동생 미숙을 서울의 고아원에 맡기고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격화되면서 고아원 아이들은 북으로 이송되었고 그렇게 강원호와 미숙은 북한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형님, 우리 부모님은 전쟁 직후 돌아가셨습니다. 형님이 우리를 찾으러 북한에 온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혹시 형님의 자녀들 중 누군가가 우리를 만나러 올 수 있을까요? 특히 조카 마이클에 대해 많이 들었습니다. 그가 역사학자라고요. 우리 가족의 역사를 찾아주길 바랍니다. 마지막 문장에서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강 교수의 삼촌이 직접 그에게 가족의 역사를 찾아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이 편지는 어떻게 전달된 거죠? 제가 이상훈 씨에게 물었습니다. 비공식 경로를 통해서요. 강원식 씨는 이 편지를 받고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한국으로 오셨죠. 하지만 공식적인 이산 가족 상봉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북측에서 확인 불가 답변이 왔으니까요. 저는 의아했습니다. 그런데 왜 강 교수는 이 사실을 숨겼을까요? 그리고 왜 갑자기 미국으로 돌아간 거죠? 이상훈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건 제가 오늘 아침에 마이클에게서 받은 이메일을 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가 보여준 이메일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상훈 씨, 어머니의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FBI에서 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북한과의 연계 가능성 때문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북한에 있는 친척들을 찾으려 한다는 정보가 미국 정보기관에 전달된 것 같습니다. 지금 제 여권이 일시적으로 제한되어 한국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박지현 큐레이터에게 이 상황을 설명해 주시고 사토 교수와의 토론은 취소해 주세요. 그녀에게 미안하다고 전해 주세요.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강 교수가 북한과의 연계 가능성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니요. 단순히 가족을 찾으려는 시도가 어떻게 이런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요. 그저 자신의 뿌리를 찾으려는 것뿐인데. 이상훈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 전쟁은 끝났지만 냉전의 상처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북한의 관계는 여전히 복잡하죠. 마이클 같은 고위학자가 북한 연계 의혹을 받는다는 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다음 날 사토 교수의 단독 강연이 예정대로 진행되었습니다. 그의 주장은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한국 역사는 주변국의 그림자 속에서 발전했다. 임진왜란은
일본의 대륙 정책의 일환이었을 뿐 등의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강연장 뒤편에 앉아 그의 주장을 들으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강 교수가 자신의 연구 자료를 제 사무실 컴퓨터에 저장해 두었다는 사실이 기억났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 저는 용기를 내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토 교수님, 박지현입니다. 서울대 역사학과 큐레이터로 일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의 주장에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사토 교수는 약간 놀란 듯 했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교수님께서는 한국 왕조의 안정성이 과장되었다고 하셨는데 신라 왕릉이 도굴되지 않은 채 온전히 보존되었다는 사실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런 사례는 매우 드문데요. 사토 교수는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곧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지리적 고립 때문일 수 있습니다. 경주는 외부 침입자들의 접근이 어려웠고, 저는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렇다면 임진왜란 당시 일본군이 문화재를 약탈하고 불태운 기록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제가 가진 자료에 따르면 당시 조선의 문화재 파괴는 체계적이고 의도적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질문들은 모두 강 교수가 연구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사토 교수는 점점 더 불편한 기색을 보였고 청중들은 저의 질문에 호응하며 박수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결정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토 교수님, 교수님의 주장대로 임진왜란이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정책이었다면 왜 당시 일본군은 민간인 수십만 명을 학살했으며 특히 문화적 유산을 체계적으로 파괴했을까요? 이것이 평화를 위한 행동이었다고 보십니까? 강당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사토 교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말을 더듬으며 답변을 시도했지만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제 용기 있는 반박이 뉴스에 보도되었습니다. 젊은 큐레이터, 일본 역사학자의 왜곡된 주장에 반박하다. 저는 순간의 유명세가 부담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강 교수를 대신해 진실을 지켜냈다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강 교수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사토 교수와의 일을 설명하고 그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러나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강 교수의 소식은 여전히 없었고 저는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그가 정말로 북한 연계 의혹으로 심각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일까? 열흘째 되는 날, 이상훈 씨가 다시 제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뭔가 진전이 있나요? 제가 급하게 물었습니다. 네, 하지만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마이클이 조사를 받는 이유가 단순히 북한 친척을 찾는 것 때문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의 아버지, 강원식 씨의 과거 활동이 문제가 된 것 같아요. 이상훈 씨는 오래된 신문 기사를 보여주었습니다. 1970년대 초반, 미국에서 발행된 한인 커뮤니티 신문이었습니다. 기사에는 재미교포 강원식, 북한 이산 가족 상봉운동 주도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습니다. 강원식 씨는 단순히 자신의 가족을 찾는 것을 넘어 미국 정부의 북한과의 대화 채널을 열어달라는 운동을 벌였던 겁니다. 당시 냉전 시기였기 때문에 이런 활동은 FBI의 감시 대상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강 교수의 아버지는 미국에서 감시 대상이었던 건가요? 아마도요. 그리고 지금 마이클이 한국에서 북한 친척을 찾으려 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과거의 기록이 다시 주목받게 된 것 같습니다. 며칠 후 마침내 강 교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지만 단호했습니다. 지현 씨, 미안해요. 갑자기 연락도 없이 떠나서. 괜찮아요. 이상훈 씨가 상황을 설명해줬어요. 정말 힘들었겠네요. 그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FBI 조사는 일단락되었습니다. 제가 북한과 실제로 연계된 것은 없으니까요.
하지만 아버지의 과거 활동이 문제가 되었어요. 저는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활동을 했다는 것을. 그의 목소리에는 혼란과 자부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자신의 뿌리를 부정했던 아버지가 사실은 이산 가족 상봉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했다는 사실이 그에게는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올 수 있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내일 비행기로 서울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지현 씨,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는 DMZ를 방문하려고 합니다. 가능하다면 북한에 있는 제 삼촌을 만나보고 싶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DMZ요? 하지만 그건 위험할 수 있다는 것 알아요. 하지만 이제는 제 정체성, 제 가족의 역사를 더 이상 피하고 싶지 않아요. 지현 씨도 함께 가주었으면 합니다. 다음 날 인천공항에서 강 교수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전보다 야위어 보였지만 눈빛은 더 또렷해졌습니다. 우리는 곧바로 경기도 파주로 향했습니다. DMZ 관광이 가능한 임진각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그는 미국에서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FBI는 그의 아버지가 1970년대에 북한과 연결된 단체와 접촉했다는 의혹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단순히 이산 가족 상봉을 위한 활동이었을 뿐이라는 것이 밝혀졌고 조사는 일단락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제가 아버지의 일기장을 더 자세히 읽게 되었어요. 아버지는 평생 자신의 동생들을 찾기 위해 노력하셨더군요. 그리고 제가 역사학자가 되길 바라셨던 이유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강 교수는 아버지의 일기 중 한 페이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내 아들 마이클이 역사를 공부하기 시작했다. 그가 언젠가는 우리 가족의 역사, 우리 민족의 역사를 연구하길 바란다. 분단된 조국의 아픔을 이해하고 어쩌면 내가 못다한 가족 찾기를 완성하길 바란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아버님은 대단한 분이셨네요.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깊이 간직하고 계셨던 거예요. 임진각에 도착해서 우리는 망배단에 올랐습니다. 북녘 땅을 바라보며 강 교수는 오랫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기 어딘가에 제 삼촌과 이모가 계신 거겠죠. 아직 살아계시다면. 저는 갑자기 용기를 내어 그에게 물었습니다. 강 교수님, 혹시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그는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지현 씨, 사실 당신에게 말하지 않은 것이 있어요. 그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어제 북한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비공식 경로를 통해서요. 제 삼촌이 아직 살아계시대요. 그리고 저를 만나고 싶어 하신다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정말인가요? 네, 아버지가 생전에 연결했던 경로를 통해서요. 이번 주 내로 판문점에서 비공식 만남이 주선될 수도 있대요. 물론 미국 측에는 알리지 않은 채로. 저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학술 연구나 개인적인 가족사 추적을 넘어선 일이었습니다. 국제적인, 그것도 매우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위험할 수 있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이미 조사를 받으셨는데. 강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이건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48년 동안 헤어져 있던 가족을 만나는 기회라니. 제가 아버지를 대신해서 완성해야 할 여정이에요. 그는 제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지현 씨도 함께 가주었으면 해요. 하지만 강요하진 않을게요. 이건 위험한 모험이니까요.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함께 갈게요. 저도 이 이야기의 일부가 되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하고 싶어요. 그렇게 우리는 운명적인 만남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은 강 교수의 다음 강의가 예정되어 있었고, 그는 한국의 분단과 통일의 가능성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 강의가 끝난 후 우리의 진짜 여정이 시작된다는 것을. 강 교수의 5번째 강의는 서울대학교 역사학과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장소가 부족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 대강당으로 옮겨졌습니다. 한국의 분단과 통일의 가능성이라는 주제는 사토 교수와의 논쟁 이후 더욱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갑자기 귀국한 강 교수가 어떤 이야기를 할지 모두가 궁금해했습니다. 강당에 들어서는 순간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국내 언론뿐만 아니라 해외 언론도 이 강의를 취재하러 왔습니다. 강 교수는 무대 위에 올라 조용히 청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온해 보였지만 눈빛에는 깊은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한국의 분단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단순한 역사적 사실이 아닌 제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서요.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 강원식의 이야기부터 시작했습니다. 한국 전쟁 중 가족과 헤어져 미국으로 건너간 이야기, 그리고 그가 평생 동안 북한에 있는 가족을 찾기 위해 노력했던 이야기를. 저는 평생 제 한국인 정체성을 부정하며 살았습니다. 제 뿌리를 잊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유언으로 한국에 오게 되었고, 여기서 저는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삼촌 강원호가 북한에 살아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를 만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까지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청중들은 숨죽인 채 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분단은 단순한 정치적 현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많은 가족의 아픔이자 우리 모두의 상처입니다. 저는 역사학자로서 그리고 분단 가족의 일원으로서 이 상처의 치유가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 저는 그와 함께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우리는 중국 베이징으로 가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곳에서 북한 측 인사를 만나 판문점 방문을 협의하기로 한 것입니다. 베이징에서의 만남은 너무나 긴장된 순간이었습니다. 북한 대표로 나온 사람은 의외로 젊은 외교관이었습니다. 그는 강 교수의 신원을 확인한 후 다음 날 판문점에서의 만남을 주선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날 밤 강 교수와 저는 호텔 로비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내일이면 삼촌을 만나게 되는군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긴장되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하지만 동시에 평온해요. 마치 제 인생의 퍼즐 조각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느낌이랄까요? 그는 잠시 침묵했다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지현 씨가 없었다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예요. 정말 고맙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판문점으로 향했습니다. 중국과 북한 국경을 넘어 평양으로, 그리고 다시 남쪽으로 판문점까지의 여정은 말 그대로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판문점 회담장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이미 한 노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80대로 보이는 그 노인은 강 교수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원식이. 그대로 닮았구나. 그는 강원호, 강 교수의 삼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다가 마침내 강 교수가 다가가 삼촌을 꼭 안았습니다. 그 순간 70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삼촌, 아버지를 대신해서 왔습니다. 그들의 만남은 짧았지만 그 의미는 깊었습니다. 강원호는 강 교수에게 가족 사진첩을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북한에서의 그들의 삶, 이제는 돌아가신 강 교수의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이모의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너의 아버지가 우리를 찾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고 있다. 비록 다시 만나지는 못했지만 그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주길 바란다. 그날 저녁 서울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강 교수는 계속해서 사진첩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알아요, 지현 씨. 제가 누구인지, 제 뿌리가 어디인지,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요. 한 달 후, 강 교수는 서울대학교에서 마지막 강의를 했습니다.
제목은 한국 역사의 회복력과 미래였습니다. 그는 한국의 5천년 역사가 단순한 침략의 역사가 아니라 회복과 생존, 그리고 창조의 역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여정을 통해 깨달은 점을 나누었습니다. 역사는 책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피 속에, 우리의 기억 속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저는 제 가족의 역사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한국의 진정한 역사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분단과 아픔을 넘어 희망과 통합의 역사입니다. 강의가 끝난 후 그는 청중들의 기립박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무대 위에서 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강 교수와 저는 분단 가족 역사 기록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 전쟁으로 인해 이산 가족이 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그들의 재회를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둘 사이에도 특별한 인연이 생겼습니다. 다음 달 우리는 경복궁에서 작은 결혼식을 올릴 예정입니다. 바로 강 교수의 아버지가 1998년에 가족과 함께 사진을 찍었던 그 자리에서요. 역사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이며 미래를 열어가는 힘입니다. 강 교수의 비밀이 제 인생을 바꾸었듯이 우리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재미있게 보셨나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리랑튜브였습니다.